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을 살피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에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다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반드시 세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의 틀에 있어서 총론으로서 우리가 정책 분석의 유형으로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정책 분석의 유형을 보면 정책 분석에는 과정 분석이 있고 산출 분석이 있고 이행 분석이 있습니다. 과정 분석, 프로세스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 분석입니다. 그야말로 모니터링 평가라고 하는 것처럼 소위 이 과정 중에 준수해야 될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을 과정 분석, 절차 분석입니다. 그리고 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산출 분석이고, 그에 비해서 이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분석의 개념, 퍼포먼스 아날리시스에서 소위 프로세스 프로덕트 퍼포먼스에서 3P 분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모두 이런 분석들을 다 합니다. 우리는 평가의 개념으로서 이행 분석, 성과 분석에서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노력성 평가, 공평성 평가 이렇게 해서 소위 분석의 개념을 평가의 개념으로 우리가 쉽게 살펴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위 과정 분석은 형성 평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과정 평가의 개념으로 평가하고 또 모니터링 평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의 개념으로 보는 데 비해서 산출 분석은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산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할 적에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그러면 산출 분석을 주로 해서 절차 분석도 하고 성과 분석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기본 틀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 그러면은 길버트와 스펙트가 한 것처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할당, 알로케이션, 그리고 무엇을 제공하느냐, 급여,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 재원, 그리고 누가 이를 관리하느냐. 사회복지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전달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바로 할당으로서 원칙으로서는 할당의 원칙으로서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보편주의.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선별주의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누구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하는 선정 기준으로서는 네 개의 기준을 제시를 하지요. 네 개의 기준으로. 귀속적 욕구나 귀속적주의, 또 보상, 또 그런가 하면 진단, 그리고 자산조사, 이렇게 네 개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다음에 급여는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기는 현물급여도 있고 현금급여도 있고 또 그러면 증서라고 하는 이용권이라고 하는 바우처도 있고 기회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습니다.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 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서 이 재원에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재원에는 조세라든지 또 사회보험자는 사회보장성 조세, 또 그러면 조세비용 또는 조세비용 이런 등등을 공공재원이라고 합니다. 민간재원이라고 하면 기업복지니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니 이런 것도 있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민간재원 중요한 것은 자기 부담금이죠. 본인 일부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이 역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를 가지고 소위 관리 운영을 할 것이냐 라고 할 적에 공공부문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부문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또
공공부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체제로 운영할 것이냐. 자,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그 중에서도 산출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체를 가지고도 바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출제가 되는 거죠. 하나하나가 어디서든지 간에 정책론에서, 행정론에서, 실천론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법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론에서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가지고 가시고 여러분들은 법제론 할 적에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법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할당,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자,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첫 번째는 원칙. 원칙은 당연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도 역시 아주 중요한 출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에는 98페이지에 할당 운영원칙으로서 대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모두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보편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선별주의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특징을 보시고 자, 여기는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가지고 노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 거기는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 그리고 자산조사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98, 99페이지에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귀속적 욕구나 일정 욕구, 일정 조건 구비자는 모두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귀속적 욕구라 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거주 요건이나 또는 인구학적 조건 등을 이렇게 듭니다. 국민연금이나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에 비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은 기여도가 있는 자라면 있는 자는 모두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걸로써 소위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당연히 보상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진단으로 밝혀진 자만, 전문가 진단으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진단이 되겠어요. 진단 같은 경우는 보통 장애라든지 또는 노인, 장기 요양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바로 전문가의 진단으로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자산조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조사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걸로써 여기는 극빈, 구제에 관련된, 공공부조에 관련된 이런 용도는 전부 자산조사가 되겠어요. 물론 모든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하나의 기준만을 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장애인연금 어떻습니까?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으로서 18세 이상. 왜냐하면 18세 미만은 아동 수당이 나갈 거니까. 그래서 아동 보호 수당이 나가니까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자산조사.
그리고 중증 장애인지 아닌지 진단, 그리고 18세 이상 귀속적 욕구, 이 세 가지를 소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느냐는 하나의 기준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98, 99페이지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도적, 유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을 본다면 제도적 모형의 선정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자산조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녀적 모형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고, 또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보편주의에서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선별주의에서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바로 그걸 가지고 다시 왼쪽 페이지로 가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당연히 한 문제 나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급여를 보겠어요. 급여 프로비전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 그리고 바우처가 주로 나옵니다만, 근자에 들어서는 권력이나 기회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급여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할 적에 가장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필요한 것은 현물급여로 제공되어 왔었어요. 필요한 것, 현물급여는 아무에게나 아무것을 주지 않아요. 진정 필요한 사람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현금급여는 그렇잖아요. 현금급여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돈을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때문에 이 현물급여는 목표 효율성이 높고, 대상자에 대한 집중도, 대상 효율성도 높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것을 필요한데, 그러고 하면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효율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합의를 도출하기도 좋고, 또 정치적으로 과시하기도 좋고, 또 행정적으로 또한 이것을 또 분위기 띄우기도 좋고, 그래서 정치적, 행정적 선호도도 높고, 그리고 납세자들의 선호도도 역시 높습니다. 납세자들의 선호도도. 그런데 현물급여로 오게 되면 당연히 운영 효율성, 우리가 수단적 효율성 중에 투자 비용 대비 산출로 하는 운영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뭐에 비해서? 현금급여에 비해서. 그러고 그런가 하면 여기는 자기결정권이 현물급여는 낮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또 그러면 보나마나 여기는 그 과정에서 인격적 모멸감이든 스티그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장점, 단점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현물급여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현금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운영 효율성이 높죠. 운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되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받은 클라이언트는 그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을,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상품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 소비자 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결정권을 확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스티그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위 여기 나왔던 현물급여의 단점은 여기에서는 현금급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목표 효율성이나 대상 효율성 또는 정책 효율성 떨어질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썩 그야말로 통장 보이면서 과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리바리 8톤 트럭으로 몇 대씩 쫙 나열해놓고 프랑카드 붙이고 이렇게 과시를 해야 되지. 또 납세자들도 다소 회유감을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소위 떨어지는데 목적의 용도로의 유용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 정책 효율성은 떨어진다.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우처가 되겠어요. 바우처.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급여, 중간 성격의, 중간적 성격의 급여가 되겠어요. 이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현물급여이면서 동시에 현금급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걸로써 현물급여이면서 현금급여처럼 된다는 것은 현물급여이면서 현물급여의 단점인 운영효율성이라든지 스티그마 발생 여부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 자기결정권의 확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금급여의 단점도 제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또 이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이런 그 방식처럼 공급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리고 수요자인 클라이언트는 일방적으로 그 공급자에게 가서만 물건만 찾아오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은 재원을 수요자, 소비자인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자기 선택권이 아주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주권이 아주 강하게 현금급여처럼 작용되는 것이 되겠어요. 목적 범위 내 현금급여만큼 소비자 주권이 확보되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 주권이 거의 현금 수준으로 확보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를 클라이언트에 지급하니까 소비자의 자기 선택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공급자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소비자들을 자기 가게로 끌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품질 향상을 위한 시장 경쟁이 야기될 것이고 그런 시장 경쟁을 통해서 품질 향상 과정과 시장 경쟁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이렇게 창출될 거예요. 또 바우처라고 해서는 1년 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지기 때문에 1년 번호이기 때문에 이 운용의 투명성이나 운영의 효율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이런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쭉 적어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에 대한 내용이 100페이지에 보면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비교로 나와 있고 그리고 바우처에 대한 문장을 똑같이 쭉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조금 전에 노트 정리한 걸 가지고 아주 편하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회도 있고 교육이나 고용이나 교육에서 많이 쓰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뭐 장애인 복지나 노인 복지 또 아동 복지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권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2번 3번 이런 정도 봐주면서 기회나 권력도 요즘에 출제 비중이 제법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재원을 보시면 재원에는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 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 시험과 같은 경우는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만 선생님들은 여기는 우리가 출제할 적에 그 정도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공무원 시험에서 사용하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문의 재원은 조세와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보험료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세비용 또는 조세지출 등은 공공부문의 재원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민간부문의 재원으로서는 역시 가장 중요하게 출제되는 것은 본인 일부 부담금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많이 나와 있지요. 의료보장은 하물며 의료급여에도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 재원의 사용자 부담이라고는 본인 일부 부담금도 있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 순수 민간 재원이지 않습니까? 민간 재원입니다. 특히 본인 일부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도덕적 해이의 예방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 중에 특히 사회보장성 조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실은 내가 내 돈 내놓고 나의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데도 불구하고 걷기를 어떻게 걷어? 세금처럼 걷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니은번에 박스 이것은 권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돈을 뺏긴 듯이 내고 있지만 결국에 그 혜택은 나한테 오는 거야 하는 믿음, 확신을 주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습니다.
또 그러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합의를 도출하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정파 정당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도출하기가 좋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회보장성 조세는 조세와는 달리 조세는 누진성을 가지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습니다. 더욱이나 소득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대단히 높을 정도 누진성을 통해서 높을 뿐만 아니라 소득 상한선이 없어서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성 조세는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 또 그리고 세금 부과하는데 소득 상한선이 준다는 점에서 이 사회보장성 조세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라는 문제를 역진성이란 단어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거기다 초점을 두시고 저희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105쪽으로 가서 보시면 전달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달체계. 전달체계에는 당연히 전달체계 개념이 105페이지에 개념이 쭉 나와 있는데 전달체계의 유형으로서는 거기 밑에 보면 4번에 중앙 부문에 공공 부문의 전달체계도 있고 민간 부문의 전달체계도 있고 그들 간에 섞어진 혼합체계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맞는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가 맞는 경우도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혼합체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 부문이 맞는 경우도 있고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힘을 합치는 혼합 형태도 존재를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되 특히 107페이지에 보시면 별표하실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앙정부는 당연히 아무리 2005년도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지방 이양산업으로 넘어왔다고 해도 지방 재정자립도가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높지 않은 거의 30% 수준에 있는 지방은 사회복지를 지방 재원만 가지고 운영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가 보조금이 전달이 되는데 국가 보조금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범주적 보조금, 또 포괄 보조금, 포괄 보조금 총액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교부금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107페이지 거기 보면 밑에 박스가 시작됐지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유형에는 바로 재정적 규제만 그 위에 보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런 소위 혼합체계 유형을 4개로 있는데 중앙정부가 사실은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과정에 규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혼합체계지요. 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방법으로서는 재정적 규제 방법, 또 프로그램 규제 방법, 수급자 수와 욕구에 따른 규제 방법, 또 절차적 규제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정적 규제 방법을 지금 따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재정적 규제 방법은 국가 보조금의 지급 형식을 통해서 이끌어가는데 거기는 범주적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 지원을 하되 어떤 아주 상세한 세부사항과 세부사항별 지출금액까지도 완벽하게 상세하게 지정을 해서 내려보낸 것은 범주적 보조금입니다. 꼭 제목과는 또 다른 동네처럼 아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정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범주적 보조금입니다. 그에 비해서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일반 교부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일반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정이 총액으로만 지급을 하되 나머지 그야말로 재정만 정부에서 지원을 보이지 모든 프로그램, 크든 작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각본이나 지출 금액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 교부금입니다. 어쩌면 아무런 조건 없이 덩어리 돈을 내려주는 것이 일반 교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높은 것은 일반 교부금입니다. 그에 비해서 포괄 보조금 또는 총액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명 기능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내릴 때 범주금 보조금처럼 전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세부 내용까지 적는 것이 아니고 기능별로만 정해서 묶어서 총액으로 어떤 기능이 얼마 어떤 기능이 이렇게 나눠줄 뿐이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그 각본을 짜거나 지출 비용을 정해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포괄 보조금, 총액 보조금, 일명 기능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용이 있겠지만은 세 번째 포괄 보조금 또는 총액 보조금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넘어서 넓어져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서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로 본다면 범주적 보조금은 하나도 없는 거나 다름없고 그 다음에
포괄보조금이나 총액보조금, 그리고 일반 교부금은 완전히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총액의 덩어리 돈을 받아서 모든 프로그램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세부 사항까지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지출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재정적 규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실천론이나 실천 기술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거기에다 중요 표시를 하시고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운영 원칙에는 3개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3개의 원칙을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 전달 체계의 원칙을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는 구축의 원칙이 있고 또 서비스 제공의 원칙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행정 집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의 원칙 또는 행정 집행의 원칙으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제가 보통 이걸 설명을 할 적에 먼저 구축의 원칙 8가지를 꼭 숙지를 하라고 하는데 좀 조잡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암기법으로 구축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 적에도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다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 충분성의 원칙을 적절성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이라고 하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꾸준히 지속성의 원칙.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이라는 것은 인종, 성별, 종교, 지역, 학력 이런 거에 의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등성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복잡 다기다양한 욕구 어느 것 하나도 가능한 한 소홀히 대해져서는 안 된다. 포괄성의 원칙. 욕구 충족의 다양성이죠. 포괄성의 원칙.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필요한 사람, 클라이언트들이 쉽게 접근하는데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접근성의 원칙 또는 접근 용이성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은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원을 받아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하에서 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 책임성의 원칙.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기 위해서는 단일 기관을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통합성의 원칙. 이렇게 8개의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8개의 원칙. 자, 먼저 그에 비해서 서비스 제공의 원칙은 언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죽을 때까지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서기할 때까지. 자립, 자활의 원칙. 자활할 때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가능한 한 충분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 적절성의 원칙. 또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충족도가 어느 선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속성의 원칙. 또 서비스를 전달할 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등성의 원칙.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가능한 한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가능한 한 모두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된다. 포괄성의 원칙.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세대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제공될 때도 있지만 세대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구축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빼고 구축의 원칙에서 보면 바로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은 이렇게 같이 해서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피
T라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별로 무게가 잡히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GGPP, 자원과 모음 순으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을 가지고 구축의 원리로 쓰면서 동시에 서비스 제공의 원칙으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11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행정 측면에 또 행정 집행 측면의 원칙으로서 체계적 기능 분담, 체계적 기능 분담의 원칙, 체계적 기능 분담의 원칙. 다음 두 번째 보면 전문성에 따른 기능 분담의 원칙. 말을 지금 어렵게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의 체계적 기능 분담은 계층제의 원리고 조직의 원리로 본다. 아직 행정론 배우지 않았지만 계층제의 원리고, 다음에 전문성에 따른 것은 전문화의 원리인 분업의 원리죠. 계층제의 원리와 분업의 원리를 가지고 행정이나 집행을 해야 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 조사 영어, 보다 높은 그 조사의 효과나 효율성이 어느 정도고 보다 발전적일 수 있는 피드백은 가능할까를 알아보는 조사 연구를 겸하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지워버리고, 여기는 하나는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행정을 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집행하고 운영할 적에는 클라이언트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결코 접근하는 데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접근성의 원칙, 접근 용이성의 원칙, 그리고 책임성의 원칙. 그렇죠? 책임성의 원칙. 그리고 통합성의 원칙, 관련 또는 통합 조정의 원칙. 이렇게 세 개를 쓰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구축의 원칙에서 접근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축의 원칙 세 개를 보면 GGPP라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가지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 지읒, 치읒, 티읒에서 역시 자음과 모음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기는 좀 조잡하지만 어쨌든 암기하기 좋은 방법은 구축의 원칙 8개를 암기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서비스 제공의 원칙에서도 출제가 됐던 문제 있었죠. 서비스 제공의 원칙도 암기가 되는 것이고 행정 집행의 원칙에서도 원활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유형도 중요하고, 또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에 들 때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방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가, 뭐 프로그램 규제 방법도 있고, 그 클라이언트 수급자 수나 욕구에 따른 규제 방법도 있고, 프로그램에 의한 규제 방법도 있지만 재정적 규제를 가지고 포괄, 소위 범주적 교부금, 그리고 포괄 보조금, 그리고 일반 교부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달체계에서는 원칙이 언제서나 정책론에서 지금 다뤘지요. 행정론에서 또 나올 것이고 실천론에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보장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